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이혼한 지 3개월, 전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지독했던 과거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되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에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꿀 국화차를 손에 들고 읽다만 책 페이지에 마음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낯설 정도로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낯설지만 소름 끼치게 익숙한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잠시 망설이다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서연이냐? 너 지금 당장 서울대 병원으로 와. 민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주 심각해.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단다. 빨리 돈 가지고 와서 네 남편 살려.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거만하고 명령조의 목소리는 제가 되어 사라져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네 남편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쨍하는 가벼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국화의 은은한 향기가 놀라움에 흐트러진 심장, 박동을 진정시켜 주길 바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가볍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경멸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건가요? 저는 차가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번에는 더 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전화기 스피커를 찢어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내 시어머니다. 민준이 엄마. 내 남편이 지금 응급실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네가 아내니까 돈 마련해서 걔 살려내. 5천만 원.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어찌나 깃털처럼 가볍던지요. 저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제가 3개월 전에 그 순진하고 억압받던 서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 가까이 다가가 아래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녁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피와 눈물로 맞바꿔 얻어낸 자유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보약이라도 좀 챙겨 드셔야겠네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 내린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저와 그쪽 아드님, 민준 씨는 이제 남남이라고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사고를 당하든 아프든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저한테 5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자격으로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순종적이던 전 며느리가 감히 대드는 것에 충격을 받았거나 제 냉정함에 충격을 받았거나 혹은 자신의 허황된 권위가 비눗방울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따위로 말해? 그래도 몇 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부부의 정이 있는데 걔는 내 아이 아빠야. 네가 매정하게 그 애가 죽는 걸 볼 수 있단 말이냐? 이 독한 년, 온 세상에 내 진짜 모습을 다 까발려버릴 테다. 그녀는 익숙한 협박과 억지 레퍼토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씁쓸함이 조금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정이요? 감히 저한테 정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세요?
비바람 치던 밤에 당신네 모자가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 정을 생각하셨나요? 당신 아들이 그 젊은 년 편들겠다고 제 얼굴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을 때 정을 생각하셨나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다 빼돌리라고 아들 부추기고 어린 딸 데리고 빈손으로 나가게 만들었을 때 정을 생각하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쓰라린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상처가 그녀의 손톱에 다시 긁혀 피를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듣자 하니 아드님 곧 새장가 간다면서요? 그 예쁘고 능력 있는 유미 씨 말이에요. 명문가 집안의 뱃속에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장손까지 품고 있다면서요. 왜 그 여자한테 전화하지 않으세요? 그 여자 돈 많잖아요. 예비, 남편, 살리라고 돈 가져오라고 하세요. 전 부인한테 전화해서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수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병원의 혼란스러운 소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분명 그 대단한 예비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니 체면 불구하고 쓰레기처럼 여겼던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유미, 그 애가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힘없이 떨리며 낮아졌습니다. 방금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애가 돈을 전부 가지고 사라졌어. 내가 부탁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민준이 좀 살려줘. 내가 이렇게 빌게. 죄송하지만 전보살도 아니고 자선은행도 아닙니다. 그 5천만 원은 제 딸 키우는 데 쓸 돈이에요. 당신이 한때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욕했던 바로 그 손녀딸 말입니다. 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끝없이 이어지는 또 소리는 저와 그 지옥 같던 가족 사이에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 약간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굳게 닫힌 호문의 대문을 나선 지 불과 3개월. 그들은 제가 어디 허름한 골방에서 죽어갈 거라고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애정을 구걸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허였습니다. 오늘의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쫓아 저를 배신했던 남자, 민주는 이제 그곳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바로 그 내연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인과응보, 영적인 단어처럼 들리지만 이 순간 이보다 더 명확하고 잔인하게 현실로 다가오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꿀의 단맛과 국화의 쌉쌀한 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졌습니다. 5년 전 제가 박 여사 댁의 며느리로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저도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과 돈, 그리고 청춘을 바쳐 그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열한 배신과 뼛속까지 시린 잔인한 계산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월급 500만 원을 버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월급 통장을 통째로 빼앗기고 매일 아침 시장 보라고 단돈 10,000원을 받았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내가 남편이 바로 그 집 안에서 2년 동안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파렴치함의 절정은 그들이 내연녀를 먹여 살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 눈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과 가장 문명적인 방식으로 복수하기 위한 저의 눈부신 환골 탈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박 여사가 전화로 한 말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민주는 왜 저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내연녀 유미의 정체는 무엇이며 저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테이블 위의 찻잔은 어느새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통화의 씁쓸한 뒷맛은 여전히 혀끝에
아니 제 기억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저녁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활기로 가득 찼던 25살의 제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쁘게 박 여사의 집에 들어섰던 그날로 말입니다. 그날 모두들 제가 시집 잘 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편 민주는 학자풍의 온화한 외모를 가졌고 서울 번화가의 번듯한 주택을 가진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지방 출신이었지만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월급을 받는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 눈에는 여전히 굴러온 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 봐야 진드기가 있는 줄 안다고 했던가요? 그 번듯한 집은 사실 제 청춘과 자유를 가둬버린 답답한 감옥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예물도 다 풀지 않았을 때 박 여사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용과 봉황이 조각된 자단나무 의자에 앉아 차가운 얼굴로 제 앞에 빼곡하게 적힌 가풍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건 큰 복이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미리 말해두겠다. 우리 집은 식구가 적고 민준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홀로 아들을 키웠다. 그래서 내 아들이 손해보는 건 눈뜨고 못 봐. 이번 달부터 너랑 민준이 월급은 내가 전부 관리하겠다. 저는 깜짝 놀라 더듬거렸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이제 어른인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지출도 하고 저축도 하고 싶어요. 저축은 무슨? 박 여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 젊은 것들은 돈만 쥐어주면 흥청망청 쓰기 바쁘지. 내가 관리하는 건 다 너희를 위해서야. 나중에 큰일 있을 때 내가 다시 줄 거다. 내가 떼먹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거냐? 민준이도 동의했어. 아내라면 남편을 따라야지.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라며 그를 쳐다봤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만 깎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맡겨. 자기가 계산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더 잘하셔. 어머니랑 계산적으로 굴지 마. 민준의 그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 시집 온 며느리로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기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월급 통장을 박 여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무급고급 가사 도우미로 전락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4층짜리 넓은 집을 청소하고 시장에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매우 까다로워서 설렁탕은 전날 밤부터 뼈를 고아야 했고 나물은 잎사귀 하나하나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허둥지둥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로 달려가 팀장으로서의 압박감 속에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료들이 스파나 카페에 가자고 할 때 저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민주는 퇴근하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며 밥상이 차려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계단의 먼지 하나까지 지적하며 구깃잔에 싱겁네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제 월급은 500만 원, 민준의 월급은 250만 원, 모두 박 여사의 금고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제게 정확히 2만 원을 주었습니다. 1만 원은 점심값과 교통비, 나머지 1만 원은 세 식구의 저녁 식료품비였습니다. 알아서 잘 맞춰서 써.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녀는 마치 제가 돈을 떼먹기라도 할까봐 지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물가 비싼 서울에서 세 식구 저녁 식사비로만 원이라니. 저는 머리를 쥐어짜고 새벽 시장에 가서 채소 한 단, 생선 한 마리를 두고 흥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에게 몸보신용 닭 한 마리 사주고 싶어서 점심을 굶고 물로 배를 채워 그 돈을 메워야 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 송년회에서 드레스를 입어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대학 시절 입던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박 여사에게 새 드레스를 살 돈 2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은행을 털자고 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드레스는 무슨 시집간 여자가 누굴 홀리려고 치장을 해.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20만 원이면 남들 한 달 식비야. 낭비도 정도껏 해라. 저는 억울해서 흐느끼며 방으로 달려가 민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민준은 게임을 하다가 아내가 오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드레스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허영 좀 그만 부려. 내가 보기엔 잠옷 입어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 저는 남편이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무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보호에 익숙했고 제 봉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눈에 저는 돈 버는 기계이자 집안이라는 로봇이었을 뿐 욕구나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혼을 생각했지만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아이는 저를 이 지옥에 붙잡아두는 끈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손주가 생기면 박 여사도 변할 거고 민준도 더 어른스러워지겠지.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묵묵한 희생은 존중받기는커녕 제3자의 등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렸습니다. 극해는 들어와서 거짓된 행복한 가정의 껍데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 딸 소미가 두 돌이 되었을 무렵 민준의 회사 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고객 접대나 파트너사 미팅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외모에 더 신경을 썼고 외출할 때마다 향수를 뿌렸으며 특히 휴대폰은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고 항상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으며 한밤중에 발코니에 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불길한 예감을 알렸지만 제가 물어볼 때마다 민주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의심 좀 그만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경찰처럼 신문하면 내가 쉴 곳이 어디 있어. 박 여사는 부부싸움을 보자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너희 모녀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철없이 질투나 하고 질투하는 여자가 제일 멍청한 거야. 저는 또다시 분노를 사기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에 와, 보고 싶어. 우리 아기도 아빠 보고 싶대. 발신인은 유미 비서였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기라니. 민준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몰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전날 밤 그가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엿보아 두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달콤한 메시지와 민준과 젊고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의 다정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사의 새로운 비서였고 이름은 유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자기야, 비타민 사 먹게 200만 원 보내줘. 우리 장손 건강 잘 챙겨야지. 오빠, 저 샤넬 가방 너무 예쁘다. 500만 원밖에 안 해. 사주면 안 돼. 어머니한테 돈 좀 타서 보내줄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등골 휘게 벌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린 월급이 그녀가 말한 것처럼 저축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민준에게 주었고 민준은 그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오래된 메시지를 훑어보다가 드러났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초음파 봤대요. 의사가 90% 아들이래요. 어머니 장손이에요.
정말? 아이고, 조상님이 도우셨네. 잘했다. 아들아, 걔 잘 챙겨줘. 서연이는 딸만 낳아서 내가 얼마나 질렸는지 몰라. 일단 서연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유미가 순산하고 나면 그때 생각하자. 돈 부족하면 엄마한테 말해. 서연이 월급으로 내 장손 뒷바라지 해주면 되니까.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지난 5년간 밥을 해다 바친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돕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녀는 말리기는커녕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남편 내연녀의 뱃속 태아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낡고 잔인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요. 제 딸 솜이 친손녀에게는 우유 한 통, 사탕 하나 사준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손녀딸은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는 며느리의 등을 쳐서라도 봉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오, 분노, 고통,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들끓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당장 거실로 달려가 그들 모자에 역겨운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의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제가 얻는 게 뭘까요? 민주는 잡아떼거나 최악의 경우 그 내연녀에게 가버릴 겁니다. 박 여사는 합세해서 저와 딸을 길거리로 내쫓을 거고요. 재산은 그녀나 민준 명의로 되어 있고 돈은 제가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딸은 고생하게 될 겁니다. 침착해야 해. 계획을 세워야 해. 이 썩어빠진 가족을 내 인생에서 걷어차기 전에 내 것을 되찾아야 해.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은 뒤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이 휘파람을 불며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호수처럼 고요한 얼굴로 다 씻었어요? 오늘 저녁 집에서 먹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부장님이랑 손님 만나야 해서 늦을 것 같아. 어머니랑 먼저 먹어. 민주는 머리를 빗고 향수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향기가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문 뒤로 사라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제 입가에 온화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눈빛이 자리했습니다. 마음껏 즐겨도 마지막 행복한 날들이 될 테니까. 내가 진실을 안 이상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비쌀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몰래 유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우유부단하고 월급은 적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민준을 노렸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준과 박 여사가 제 친정 부모님이 혼수품으로 주신 유일한 땅을 노리고 끔찍한 재산, 탈취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으로 무엇을 하려 했고 저는 어떻게 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판을 뒤집었을까요? 장송과 내연녀, 유미에 대한 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했을까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비밀을 발견한 그 운명의 밤 이후 저는 그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고 출근했고 밥을 차렸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거짓된 평화는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내연녀가 아닌 그들 모자의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박 여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돼지갈비 김치찜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음식을 덜어주며 살갑게 굴었고 그 미소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도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게 굴며 제 회사 일이 힘들지 않은지 계속 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박 여사는 우리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차를 한 잔 따르더니 헛기침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민준이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투자해서 레스토랑 체인을 열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남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쓴웃음을 감추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 월급은 어머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박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친정 부모님이 시집 올 때 길가에 있는 땅 한 조각 혼수품으로 주셨지. 그 땅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네가 친정에 가서 부모님 설득해서 그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민준이 사업 자금 좀 대주자. 남편이 잘 되면 결국 너한테 좋은 일 아니겠니? 옆에 있던 민준도 눈을 빛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자기야. 천년에 한 번 올 기회야. 그냥 팔아. 내가 약속할게. 2년만 빌리는 거야. 나중에 돈 벌면 2배로 큰 땅 사줄게. 저는 그들 모자를 보며 극도의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땅은 제 부모님이 평생 아껴 모아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해 주신 제게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팔라고 입을 열다니. 사실 저는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엿보고 박 여사의 통화를 엿들으며 그들이 말하는 사업 기회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체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진실은 민준이 도박과 스포츠 토토로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은 이미 수억 원에 달했고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다리를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연녀 유미는 안심하고 태교할 수 있게 고급 아파트를 사주지 않으면 그 귀한 아들을 지워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에게 체면을 차리느라 지금 사는 집은 팔지 못하고 제 유일한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그들은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저를 마지막 한 톨까지 탈탈 털어가려 했습니다. 그 땅은 저희 부모님 명의라서 제가 팔 권리가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며 찻잔을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지며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네가 가서 부모님한테 애교라도 부려야지. 네가 외동딸인데 너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니? 남편한테 아까운 거야? 네 남편 사업이 걸린 일인데. 사업이요? 아니면 빚더미요? 저는 무심코 물으며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물컵을 쏟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나 멀쩡하게 사업하는 사람이야. 빚은 무슨. 알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큰일이니까 바로 결정할 순 없잖아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들 모자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걔 고집 부리는 것 좀 봐. 제가 땅 안 팔면 나 죽어. 엄마, 사채업자들이 다음 주까지 갚으라고 했단 말이야. 유미도 떠난다고 협박하고. 진정해. 그녀는 내가 처리할게. 좋게 말해서 안 되면 윽박질러야지.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고 걔딸도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어딜 도망가겠어. 계속 압박하면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어. 그 악독한 말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쓰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휴가를 내고 미리 챙겨서 숨겨두었던 모든 중요 서류와 땅 문서를 가지고 은행 안전금고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거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인함이 단지 돈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들의 탐욕과 욕망이 비극을 절정으로 치닫게 했고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비바람치던 운명의 밤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낯선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한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도심의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발적인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언니, 남편이 우리 모자 잘 챙겨주고 있어요. 언니는 집에서 밥이나 잘하고 계세요. 발신인은 다름 아닌 유미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쳐서 스스로 물러나 박 여사의 집에 발을 들일 자리를 내주길 바랐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사진 속 호텔 주소로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싸우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삼자대면을 통해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룸서비스인가? 술기운이 섞인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은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내는 유미가 얇은 슬립을 입고 침대에 누워 살짝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은 얼굴에 핏기가 가신 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유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마침 잘 오셨네요. 민준 씨가 방금 우리 모자 살집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민준 씨,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억누른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집 사줄 돈이 어디서 나요? 우리 부모님 땅 판 돈이에요? 아니면 지난 몇 년간 내 월급에서 훔친 돈이에요? 민주는 유미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유미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마세요. 이 댁의 귀한 장손인데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요? 아들 못 낳는 언니 대신 제가 낳아주잖아요. 저한테 고마워해야죠. 고마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의 남편 뺏고 돈이나 뜯어내는 당신 같은 여자한테 고맙다고?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당신 뱃속의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 엄마 돈 뜯어내려는 것뿐이야. 당신도 그 사람 돈만 필요하고 둘이 정말 끼리끼리 만났네. 역겨워. 입 닥쳐. 민준이 갑자기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유미를 모욕해. 걔는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당신 아이가 맡기는 애. 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폭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유미는 소리를 지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오빠, 제가 우리 아기 저주해. 우리 아기 죽이려고 해. 저 여자 때려줘. 민주는 술기운과 내연녀를 보호하려는 광기에 사로잡혀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불이 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핏발 선눈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조금의 후회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독한 년아.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마에 피를 닦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유미와 야수처럼 흉포한 민준을 보았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좋아, 갈게. 이 쓰레기 더미는 당신한테 넘겨줄게. 둘이서 진흙탕 속에서 행복하길 바라. 저는 호텔을 뛰쳐나와 곧장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박 여사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탐욕스럽기는 해도 그래도 어머니이자 할머니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연녀 때문에 아내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의 양심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착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흠뻑 젖은 채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거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미쳤어. 꼴이 그게 뭐냐?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어머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 씨, 바람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집안 돈으로 그 여자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셨다고요?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부추기셨냐고요? 박 여사는 평생 잊지 못할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한눈 좀 파는 게 뭐 대수라고. 중요한 건 유미가 아들을 낳아준다는 거야. 걔는 똑똑하고 싹싹해. 너는 지난 몇 년간 이 집을 위해 뭘 했는데? 딸이나 낳고 돈은 인색하게 굴고 남편 사업 돕자고 땅 팔라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고. 넌 쓸모없는 며느리야.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녀는 일어서서 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가 전화했어. 네가 버릇없이 굴고 자기 애인 모욕했다고 하더라. 우리 집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정신이 있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래야 내가 유미 데리고 오지. 내 귀한 장손을 길바닥에서 지내게 할 순 없잖아. 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밤중에요. 저는 떨며 물었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억지라도 부리게. 여긴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말을 마친 그녀는 제 방으로 달려가 제 옷 몇 벌을 낡은 여행 가방에 쑤셔 넣고는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꺼져. 그리고 이 집 물건은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마. 소미는 외갓집에 맡겼다며. 그냥 거기서 키워. 우리 집은 걔집에 키울 생각 없으니까.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맞았습니다. 빗물은 이마의 피와 섞여 짜게 흘러내렸습니다. 옷가방은 무릉덩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묵직한 대문이 제 앞에서 쾅하고 닫히며 모든 정과 희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화려한 4층짜리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5년의 청춘을 바쳐 벽돌 하나하나를 닦고 맷기니를 지었던 곳. 이제 그곳은 저를 거부하는 차가운 요새가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비틀거리며 익숙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오늘 밤 저와 딸을 길거리로 내몬 자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가 딸을 끌어안고 한바탕 울었습니다. 그 비바람 몰아치던 밤 이후 저는 만신창이가 된 몸과 상처투성이 마음으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초췌해진 딸과 어리둥절한 손녀를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치셨습니다. 당장 이혼해. 우리 집에 너희 모녀 먹일 밥 한 그릇이 없겠냐.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한테 미련 갖지 마.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끝나고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 모자의 잔인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들에게 이혼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저를 영원히 그들의 인생에서 쫓아내기 전에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변호사와 나중에야 가짜 증인인 줄 알게 된 낯선 사람들까지 대동하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아 지난밤의 흉포함은 온데간데 없이 냉정하고 계산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서류에만 집중했습니다. 판사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 묻자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나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소미의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서현 씨는
엄마로서의 도덕적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외도를 저질렀고 가정을 등한시했으며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나 거주지가 없어 친정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외도는 그 사람이 했어요.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있다고요. 박 여사가 즉시 끼어들어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야. 피 같은 소리 하지 마. 내 아들은 멀쩡한데 네가 밤낮으로 일하러 다니면서 어떤 놈이랑 붙어 먹었는지 누가 알아? 여기 증거도 있어. 그녀는 제가 회사 파트너와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장면을 찍은 흐릿한 사진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들은 마치 친밀해 보이도록 교묘하게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심지어 낯선 남자를 고용해 제 내연남인 척하며 지난 2년간 저와 몰래 만나왔다고 증언하게까지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들은 제 딸을 빼앗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제 명예까지 완전히 짓밟으려 했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민준이 집안의 모든 저축은 자신이 벌어들인 것이고 제 월급은 용돈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 혼수 땅이 남편의 노력 덕분에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가 지난 5년간 제 월급을 모두 관리했다는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박 여사를 보며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비열할 수 있을까요? 제 살을 먹고도 모자라 이제 마지막 핏방울까지 마시려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 참고 살 수는 있지만 막다른 길에 몰리면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압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어 제가 몰래 모아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첫째, 외도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CCTV 녹화 영상을 제출하여 그 만남들이 모두 동료와 함께한 업무상의 만남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날 밤 말다툼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민준이 유미와 아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과 박 여사가 직접 저를 쫓아내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증인은 제 변호사의 몇 가지 질문에 우물쭈물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결국 20만 원을 받고 연기하러 왔다고 실토했습니다. 둘째, 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박 여사는 현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저희 회사는 월급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된 내역과 박 여사가 저축 예금을 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녀의 예금 통장도 몰래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수 땅 문서에 딸 서연에게만 증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혼인신고 전에 공증까지 받았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제 고유 재산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뼘의 땅도 손댈 권리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민준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모두 기각하고 서연이 양육권을 가지며 민주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땅은 서연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저축액에 대해서는 박 여사가 대신 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5년치 월급을 잃었지만 딸과 명예를 지켰으니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땅을 빼앗지 못해 얼굴이 파랗게 질린 박 여사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적선했다 쳐. 남편 버린 년이 잘 될 것 같아? 평생 딸내미 끌어안고 불쌍하게 살아봐라. 민주는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잘났네. 하지만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 없으면 너도 애 딸린 이혼녀일 뿐이야. 어떤 놈이 거들떠나 보겠어. 저는 그들 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네요. 당신이나 그 귀한 내연녀랑 금쪽 같은 아들 잘 챙기세요.
저한테는 그 집에서 나온 게 3대의 복이니까요. 저는 딸을 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탐욕과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뒤로 한 채 지옥의 문은 닫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많은 가시밭길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90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나락에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첫 나날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딸과 함께 지내며 아빠이자 엄마로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밤마다 딸을 안고 잠들 때면 서러움과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민준의 배신과 박 여사의 혹독함이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딸 소미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무너져선 안 돼. 원수들이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게 둘 순 없어. 가장 달콤한 복수는 욕설이나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만 배는 더 행복하고 눈부시게 사는 것이다.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기존의 경험과 능력에 더 이상 시댁의 밥 문제로 얽매이지 않게 되자 높은 집중력이 더해져 저는 빠르게 실력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달아 3건의 큰 계약을 성사시켰고 상사로부터 인정받아 마케팅 이사로 승진하며 월급도 2배로 올랐습니다. 돈이 생기자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석푸석했던 긴 머리를 잘라내고 세련된 단발로 바꿨고 박 여사가 입으라고 강요했던 낡고 펑퍼짐한 옷들은 버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세련된 오피스룩으로 채웠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피부 관리를 받고 가벼운 화장법도 배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젊고 세련되고 활기 넘치는 완전히 다른 서연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눈은 이제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빛났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파트너사 남자들이 저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딸과 제 자신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고 싶었습니다. 제 삶이 점점 더 빛날수록 도시 저편에 있는 민준과 그의 가족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통된 친구 몇몇을 통해 민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민준은 당당하게 유미를 집으로 들여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박 여사는 장손을 임신한 새며느리를 떠받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남은 저축액을 모두 쏟아붓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유미의 취향에 맞춰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장님으로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며 돈을 세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할 뿐 머리는 텅 비었고 게을렀습니다. 그녀는 음식의 질을 관리하는 대신 인테리어와 명품 쇼핑에 돈을 펑펑 썼습니다. 개업 2달 만에 레스토랑은 텅 비었고 음식은 맛없고 직원들은 불친절했으며 손님들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자본금은 바닥났고 은행이자와 사채이자가 민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의 본업에도 불운이 닥쳤습니다. 레스토랑 문제와 내연녀 시중에 정신이 팔려 회사 일에 소홀했고 중요한 계약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질책을 받고 평사원으로 강등되어 월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돈 문제로 박 여사의 4층짜리 집안 분위기는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식탁에서는 더 이상 밝은 미래에 대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한숨과 말다툼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민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미의 쇼핑 카트를 밀고 있었는데 깡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차림은 허름했습니다. 유미는 옆에서 얼굴을 찌푸린 채
그가 원하는 비싼 수입 포도를 사주지 못한다며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든 채 딸과 즐겁게 웃고 있는 전 부인. 저를 보자 민주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우유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고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보다 부자가 되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가족 붕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사랑도 식었습니다. 박 여사가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던 내연녀 유미는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여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고부 갈등이 폭발 직전이었고 그것은 제가 겪었던 것보다 100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인생의 화려한 나날을 즐기고 있을 때 도시 저편 제 청춘을 묻었던 그 4층짜리 집에서는 매일 비극적인 희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은 제가 일부러 알아낸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은 멀리 퍼지고 나쁜 소문은 더 멀리 퍼지는 법이라 박 여사의 거만한 태도의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옛 동네 이웃들이 술안주 삼아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미를 들인 후로 박 여사가 10년은 늙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유능하고 꼼꼼해서 자신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저를 미워했다면 이제는 호랑이를 집에 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임신 4개월의 몸으로 그 집에 들어와 금이야 옥이야 대접받았지만 순하고 상냥한 척하던 껍데기는 저를 완전히 몰아낸 직후 바로 벗겨졌습니다. 유미는 게으르고 무례하며 전문적인 사기꾼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비척비척 침실에서 나왔고 집 청소나 밥하기는커녕 자신이 먹은 그릇 하나 씻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뭐예요? 소고기 쌀국수요? 전 그거 안 먹어요. 느끼해서 어떻게 넘겨요? 나가서 제비집죽 좀 사다 주세요. 어머니 장손이 먹고 싶대요. 유미는 소파에 길게 누워 손톱을 다듬으며 박 여사에게 명령했습니다. 한때 저에게 새벽 5시에 일어나 뼈를 고아 국을 끓이라고 했던 박 여사는 이제 새며느리를 위해 제비집 죽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했어도 좀 움직여야지. 맨날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나중에 애 낳기 힘들어. 서연이는 만삭일 때도 집 청소 씩씩하게 잘만 했어. 제 이름이 나오자마자 유미는 벌떡 일어나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촌스러운 전 부인이랑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전 귀한 몸이라고요. 이 집의 귀한 혈통을 이어줄 몸이에요. 그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 불러서 시키세요. 전 피곤해서 못해요.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따박따박 대드는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지만 유미의 불룩한 배와 그토록 염원하던 장손을 생각하며 쓴 약을 삼키듯 묵묵히 며느리의 시녀 노릇을 하러 나갔습니다. 게으를 뿐만 아니라 유미는 돈 쓰는 기계였습니다. 민준의 일이 내리막길을 걷고 레스토랑은 적자에 빚이 쌓여가는데도 유미는 태연하게 돈을 펑펑 썼습니다. 매일같이 택배로 옷다, 화장품, 가방이 배달되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유미는 민준에게 끈질기게 요구했고 주지 않으면 울고불고하며 유산하겠다,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준은 유미에게 홀려 있었고 예쁜 아내 앞에서 체면을 잃기 싫어 어머니 몰래 일수까지 써서 유미에게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갈등의 정점은 어느 날 밤 레스토랑 개업 자금 대출 이자를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터졌습니다. 민주는 집에 없었고 박 여사가 대신 나가서 굴욕적으로 사정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유미가 새로 산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을 자랑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유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대체 어떤 년이야? 네,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나는 창피를 무릅쓰고 빚쟁이들한테 빌고 있는데 넌 여기서 쇼핑이나 하고 있어? 이 집안을 거덜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유미는 박살난 휴대폰을 보고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박 여사를 밀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미친 늙은이, 감히 내 휴대폰을 부숴. 내가 쓰는 돈은 내 남편이 준 돈인데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 집이 빚더미에 앉은 건 당신 아들이 무능하고 멍청해서 그런 거지. 내 탓이야? 내가 손해보면서 그 사람 아내가 되어줬는데 결혼식도 명분도 없이 이제 와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박 여사는 옥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한때 똑똑하고 싹싹하다고 칭찬했던 며느리를 경악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내가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내겠어. 쫓아낸다고? 유미는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도전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쫓아내봐. 나는 당신 장손 데리고 나갈 테니까 당신네 집안대가 끊기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잊지 마. 그 레스토랑 적자이긴 해도 서류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지금 당장 팔아버리면 누가 죽을까? 그때 술 냄새를 풍기며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와 기세등등한 아내를 보고 민준은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그만해. 두 사람 다나 죽일 셈이야. 민준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엄마 때리는 것 좀 봐. 네가 서연이 버리고 이런 걸 데려왔어.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민준은 어머니와 유미 그리고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두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유미가 자신의 미래를 쥐고 있었기에 그녀를 꾸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학대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미야, 그만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닥쳐. 이 우유부단한 남자야. 당신 엄마가 나를 때리고 내 물건을 부쉈는데 당신은 그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좋아. 둘이 합세해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떠나겠어. 이 거지 같은 집 나도 필요 없어. 유미는 신경질적으로 방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민주는 벽에 머리를 밟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저는 전에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인과응보는 너무 빨리 찾아왔고 그것은 박 여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즉 존엄성과 대를 이을 희망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효심 깊은 며느리를 쫓아내고 자신을 억누르는 여왕을 집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불같은 싸움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민준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3일 안에 5천만 원의 원금을 갚지 않으면 박 여사의 집을 찾아와 집기를 압류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옛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버리고 내연녀를 따랐으며 사업에 실패했다는 나쁜 소문이 퍼져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주는 저와 함께 살 때 몰래 모아두었던 비자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월급에서 어머니에게 주지 않고 빼돌렸던 돈들이었습니다. 약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돈을 침실에 있는 개인 금고에 보관하며 비상금이나 승진로비,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쫓겨나던 그 밤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빚 갚을 마지막 날이 내일 아침이라는 생각에 괴로워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집을 지키기 위해
그 돈을 꺼내 사채업자들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유미의 옷과 명품 가방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방구석에 있던 작은 금고가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장의 지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 줄 알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금고를 뒤졌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줄이었던 모든 돈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급하게 쓴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더 이상 당신이랑 고생하며 살 수 없어요. 이 돈은 내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해요. 찾지 마요. 나 외국 갔으니까. 안녕. 민준의 피가 거꾸로 솟아술 기운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유미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돈까지 싹쓸이해서 그와 늙은 어머니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거기서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들고 화살처럼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아, 어디가? 비바람이 이렇게 치는데. 박 여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지만 아들의 뒷모습이 하얀 빗줄기 뒤로 사라지는 것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텅 빈 도로 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미를 잡아야 해. 돈을 되찾아야 해. 그는 그녀가 공항이나 버스터미널로 도망쳤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빗물이 따갑게 얼굴을 때렸고 술기운의 정신은 혼미했으며 증오는 눈앞을 가렸습니다. 민주는 난폭하게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했고 입으로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큰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민주는 보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자의 환영을 쫓기 위해 속도를 더 높여 교차로를 지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길에서 달려오던 화물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트럭 경적 소리와 미끄러운 도로 위를 긁는 소름 끼치는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천둥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끔찍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오토바이는 수십 미터 밖으로 튕겨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민준, 그의 몸은 찢어진 헝겊 인형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몇 바퀴 구른 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와 빗물과 섞여 도로를 물들였습니다. 헬멧은 두 동강나 구석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겁에 질린 트럭 운전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멈춰서고 옹성거리는 소리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혼란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그곳에 누워 검은 하늘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바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몇몇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전부인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늙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돈더미 위에서 비웃고 있는 유미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과 뼛속을 파고드는 고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서울대병원에서 박 여사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의사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더 끔찍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대병원은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고 이동 침대가 굴러가는 소리,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잠옷차림에는 마르지 않은
빗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의 붉은 등은 아까 도로 위에 번졌던 빛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손발이 떨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요. 제가 엄마예요. 제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환자분은 과다출혈에 복합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혈액 수급과 전문 수술 장비를 동원하기 위해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5천만 원, 또 그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의 가슴을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바위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돈 가져올 사람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서두르세요. 아드님 목숨이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차갑게 돌아서 들어갔고 박 여사는 절망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쫓겨난 전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핏줄을 품고 있는 새 며느리 유미였습니다. 그녀는 유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녀는 2번, 3번, 10번을 다시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잔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유미의 계정은 사라졌거나 그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 아들 돈 가지고 어디 갔어? 네가 내 남편을 죽였어, 유미야. 박 여사는 절망적으로 소리쳤고 주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집을 뛰쳐나가기 전 민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걔 도망쳤어. 돈 다 가지고 튀었어. 박 여사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유미는 항상 민준을 사랑한다고 시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뜯어내고 민준을 부추겨 차를 팔고 사채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빈털터리가 되자 금고에 있던 마지막 돈까지 챙겨 멀리 도망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여우를 집안에 들였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박 여사는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건 전화가 아니라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박 여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박 여사 맞지? 내 아들 민준이 말이야. 빚지고 잘도 숨어 다니네. 듣자 하니 사고 나서 죽어간다며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지금 응급 수술 중이에요. 응급이든 뭐든 관심 없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은 진짜 돈이야. 걔가 죽으면 네가 갚아야 해. 우리가 지금 내 집 앞에 와 있다는 것만 알아둬. 집문서는 은행에 담보 잡혔겠지만 집안 살림은 아직이잖아. 내일 아침까지 원금이랑 이자 5천만 원 없으면 우리 애들 시켜서 집 싹 비우고 내 아들 병문안도 직접 갈 거야. 알아서 해. 박 여사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집은 잃게 생겼고 아들은 죽어가고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귀한 며느리는 도망쳤고 빚쟁이들은 포위해왔습니다. 박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뒤졌지만 친척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돈 빌릴까봐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부유할 때만 찾아왔고 그녀가 몰락하자 전염병처럼 피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궁지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구명 튜브처럼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 맞다. 전 며느리 서연. 그녀가 욕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서연이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 지금은 이사가 되어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걔가 그렇게 부자인데 5천만 원이 뭐 대수겠어? 어쨌든 민준이는 걔 딸, 아빠인데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지는 못할 거야. 박 여사는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워들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옛 시어머니로서의 권위적인 목소리와 현재 상황의 처절함을 섞어 제가 돈을 내놓도록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던진 단 하나의 질문, 당신은 누구신데요? 라는 대답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 박 여사는 병원 복도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응급실을 바라보며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무서운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스스로의 모든 정과 살기를 부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그 뒤늦은 후에는 병원의 내병만이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끄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거실에 앉아 검게 변한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국화차는 식어버렸지만 제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민준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과 함께 그들이 직접 감독하고 주연한 비극 영화의 결말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구원자 역할을 하러 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치르는 대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던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의 서연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에 꼭 맞는 세련된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위에는 우아한 크림색 블레이저를 걸치고 최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친 기념으로 제 자신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하이힐을 매치했습니다. 화장은 가볍지만 날카롭게, 입술에는 권위적인 붉은 립스틱을 더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성공하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년에 초라하고 부엌 냄새나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잠깐 일 보고 올게. 집에서 얌전히 있어. 저는 소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문을 나섰습니다. 제 차를 몰고 밤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제가 차에서 내리자 하이힐 소리가 병원 복도 바닥에 또각또각 울리며 시끄럽고 혼잡한 공간 속에서 권위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남편도 없이 친정엄마의 보살핌만 받으며 허름한 지방병원에서 소미를 낳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제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박 여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비참해 보여서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노숙자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그녀에게 비추는
불빛을 가렸습니다. 박 여사는 앞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붓고 충혈되어 멍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이구나. 네가 왔구나. 박 여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돈 가져왔지?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어. 빨리 의사가 돈 내라고 재촉하고 있어.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내러 온 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허공에 뻗은 손을 멈칫했습니다. 일그러진 미소가 사라지고 놀라움과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라고? 돈 안 가져왔으면 여긴 왜 왔어? 나 비웃으러 왔어. 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잔인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과응보가 어떤 모습인지 보러 왔어요. 비 오는 밤에 며느리 옷가지를 길바닥에 내던졌던 시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러 왔고요. 그리고 내연녀 때문에 아내를 때렸던 남자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보러 왔어요. 이 독한 년, 악마 같은 년. 박 여사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걔는 저 안에 있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네가 걔 아내였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잊으셨나 보네요. 3개월 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제게서 그 자격을 빼앗아갔잖아요. 이제 전 그냥 남이에요. 남이 자기 영혼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목숨을 구할 의무는 없죠.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박 여사의 얼굴에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박 여사님, 당신이 필요하다는 5천만 원. 지금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사인 한 번이면 해결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 여사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고 두려움이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차라리 고아원에 기부하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묘를 구하겠어요. 당신 아들 같은 배신자를 구하는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 동물들은 밥을 주면 꼬리라도 흔들 줄 알잖아요. 당신 내 모자는 자기를 먹여준 사람 손을 물어뜯기나 하고. 너 꺼져. 당장 꺼져. 박 여사는 분해서 목이 메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분이 마스크를 벗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준 환자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박 여사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번 보고 의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저분이요. 상태는 어떤가요? 선생님. 의사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는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지혈 수술은 마쳤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평생 식물인간으로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중환자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씩 들어갈 테니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와 경제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식물인간. 그 두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영혼 없는 육신으로 누워 남은 자들에게 평생의 짐이 되는 것.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히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불호령을 내리던 여자가 이제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과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누워있을 민준이 있는 중환자실 문을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었던 한 인생에 대한 연민.
그들은 평생 며느리의 땅 한 뼘, 돈 한 푼을 빼앗으려 다투다가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재로와 암담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제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었을 때 차갑고 떨리는 손이 갑자기 제 발목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 여사가 어느새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으로 기어내려와 제 발치까지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다리를 꼭 껴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체면도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빌게 제발 내 남편 좀 살려줘. 그녀는 병원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쿵쿵.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은 늙은이야. 내가 악독했어. 내가 죽일려니야. 하지만 민준이는 아직 점잖니. 서연아, 네가 능력이 있으니 불쌍히 여겨서 걔가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줘. 내가 약속할게. 내가 국어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해서 내 돈 다 갚을게. 평생 내 종이 되어서라도 죗값을 치를게. 60대 노파가 사람들로 붐비는 병원 한복판에서 젊고 우아한 여성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에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불효녀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사정을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발밑에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저에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시키고 제가 먹는 고기 한 점까지 세던 여자. 이제 그녀가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에 마음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여자의 이성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믿지 마. 이런 자들의 약속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만 유효해. 일어나세요. 연극은 그만하시고요. 저는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을 갚겠다고요? 뭘로요? 집은 잃게 생겼고 아들은 식물인간인데요. 뭘로 갚으실 건데요? 내가, 박 여사는 목이 메어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하이힐 코앞에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계속 빌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나랑 민준이한테 화난 거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얘야, 도망가는 사람은 쫓아가도 돌아온 사람은 치지 않는다고 했잖니. 어쨌든 우리도 한때 한 가족이었고 5년 동안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잖아. 기억 안 나니? 네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내가 내 손잡고 시장에 데려가서 네가 좋아하는 김치찜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잖아. 그 정을 네가 어떻게 다 잊을 수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정이란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았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건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님, 기억력 참 좋으시네요. 김치찜은 기억하시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기 삶고 김치 씻어야 했던 사람은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저를 시장에 데려가 주신 건 기억하시면서 제가 실수로 200원 더 비싼 채소를 샀다고 낭비하는 년이라고 소리 지르셨던 건 기억 안 나세요? 저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년간 한 밥상에서 밥 먹었다고요? 맞아요. 그 5년간 저는 눈물 섞인 밥을 먹었어요. 닭볶음탕을 하면 닭다리랑 날개는 전부 아들에게 덜어주고 저는 닭목이랑 뼈다귀만 먹어야 했던 그 밥상 기억나세요? 며느리는 날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잊으셨어요?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이고 제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지만 여전히 애원했습니다. 그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지. 내가 엄하게 대한 건 다 내가 성장하고 가정을 잘 꾸리길 바라서 그런 거였어. 악의는 없었어. 민준이가 널 때린 건 잘못했지만 걔는 남자고 성격이 급하잖아. 지금 저렇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워있는데 서연아,
불쌍히 여겨줘. 너처럼 부자한테 5천만 원은 큰 돈도 아니잖아. 걔 살려주면 우리 모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줄게. 유미 그녀는 쫓아내고 네가 이 집 주인이 되게 해줄게.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 댁며느리 자리가 여전히 제가 갈망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닥치세요. 저는 더 이상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딴 은혜 베푸는 듯한 말투로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빚더미에 앉은 당신네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배신자 남편이 필요할 것 같냐고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소리치다 튄 침을 닦고는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성장시키려고 엄하게 대했다고요? 아니요, 박 여사님. 당신은 엄한 게 아니라 잔인했어요. 당신은 제 노동력을 착취했고 제 월급을 빼앗았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절정은 급이 오던 밤 당신네 모자가 저희 부모님 땅을 팔아서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데 보태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길거리 개처럼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 잔인함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당신네 모자 뼛속까지 깊이 밝힌 비열한 본성이라고요. 박 여사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두꺼운 낯가죽을 벗겨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구하라고요? 저는 응급실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왜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사람을 구해야 하죠. 제가 돈 한 푼 없이 집도 없이 비 오는 밤에 딸을 안고 쫓겨났을 때 당신은 저를 불쌍히 여겼나요? 당신 아들이 제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뺨을 때렸을 때 말리셨나요? 아니면 옆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더 부추겼잖아요. 내가 박 여사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박 여사님. 당신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당신이 맛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당신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예요. 하늘을 탓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탓하세요. 저는 똑바로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대화는 제 기력을 소진시켰지만 동시에 몇 년간 억눌렸던 분노를 모두 쏟아내게 해주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지만 절망에 빠진 박 여사는 여전히 마지막 구명 튜브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이미 구멍을 냈지만 그녀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고 민준이도 잘못했어. 하지만 얘야, 그 아이, 유미 뱃속의 아이는 어쨌든 이 집안 핏줄이잖니. 네가 어떻게 아빠가 죽고 뱃속에서부터 압이 없는 자식이 되는 걸 보고만 있겠니. 너도 엄마잖아. 죄 없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 그녀는 또 아이를 들먹였습니다. 그녀는 제 안의 모성애와 선량함을 이용하면 제가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아이에 대한 진실이야말로 마지막 결정타이자 그녀의 모든 희망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분노에서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그 장손의 진실에 대해 그렇게 알고 싶으세요? 좋아요.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죠. 당신이 완전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당신 아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알 수 있도록. 저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이틀 전 사설 탐정이 보내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밝게 켜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있는 박 여사의 얼굴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찍힌 여러 장의 사진과 메시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이 여자가 당신의 귀한 며느리 유미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부산에 아내가 있는 부동산 재벌이고요. 첫 번째 사진은 유미와 배 나온 남자가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날짜는 명확하게 6개월 전이었습니다. 계산할 줄 아세요? 6개월 전에
그녀는 이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 아들 민주는 저와 함께 집에서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 병원에서 찍은 유미의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예정일을 보세요, 박 여사님. 이 태아는 현재 22주가 넘었어요. 즉, 5개월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 아들은 그녀와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박 여사는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입술을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는 임신 3개월이라고 했어. 개배는 작았는데 당신을 속인 거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프로예요. 옷 입는 법, 배를 가리는 법을 알죠. 그리고 여기 이 메시지가 가장 흥미로울 거예요. 저는 유미와 그녀의 친한 친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열었습니다. 흑백의 글자들이 가장 뻔뻔한 자백처럼 나타났습니다. 나 그 뚱보 아저씨에 임신했어. 그 아저씨는 아내가 무서워서 인정 안 하고 500만 원 주면서 지우래. 근데 아까워. 의사가 입원해 지우면 불임될 수도 있대. 그럼 어떡할 건데? 낳아서 뭘로 키워? 나 지금 괜찮은 남자 하나 꼬시고 있어. 이름은 민준인데 외아들에 집도 번듯하고 엄마는 장손에 목말라 있어. 이 남자는 우유부단해서 속이기 쉬워. 내가 몇 마디만 흘리면 완전히 믿을걸. 이 남자를 애 아빠로 만들 거야. 기댈 곳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 남자 엄마도 늙어서 손자 보면 눈 돌아갈걸. 어쩌면 전 부인까지 쫓아내고 나를 들일지도 몰라. 그 메시지를 다 읽은 박 여사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세계관, 자부심, 대를 이을 희망이 이제 비눗방울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의 자식 키운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가족과 품위를 모두 버리고 타락한 여자를 쫓다가 결국 다른 남자의 아이를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피땀 어린 돈, 심지어 훔친 돈까지 써가며 다른 남자의 핏줄을 품고 있는 여자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더 씁쓸한 것은 그 사기꾼 여자를 쫓아가 돈을 되찾으려다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저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고 몸은 망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때문이었고 어리석고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아들아, 왜 그렇게 멍청했니? 내가 너를 망쳤구나. 박 여사는 비통한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더 이상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우 같은 년이 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도왔고 좋은 며느리를 쫓아내고 멸망의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에요. 장손도 효심 깊은 며느리도 없어요. 오직 당신네 모자의 어리석음과 탐욕뿐이에요. 서연아, 걔 좀 살려줘. 걔가 멍청하긴 해도 내 아들이야. 박 여사는 다시 재발치로 기어왔지만 이제는 기력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응급실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죽어가는 그를 보니 한편으로는 인생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해서 제가 그 인생의 짐을 다시 짊어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5천만 원을 낼 수 없어요. 그 돈은 제 딸의 미래예요. 당신이 한때 구박했던 바로 그 손녀딸의 미래요. 하지만 인간적인 정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박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사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돕는 자선단체 연락처예요. 저희 회사가 자주 후원하는 곳이죠. 제가 전화해서 민준 씨의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운이 좋으면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 집을 팔든 땅을 팔든 빚을 내든 그건 당신 몫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말을 마친 저는 단호하게 돌아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후회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복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다시 저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진실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민주는 그날 이후 영원한 어둠과 마주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유미는 돈을 갖고 도망쳤지만 사기친 돈으로 평생 편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 여사, 그녀의 남은 인생은 후회와 고독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다시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불타는 열정으로 회사에 출근할 것입니다. 저는 눈부시고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제가 서울대병원 문을 나설 때 밤의 어둠은 제 등 뒤에서 더욱 짙어지는 듯 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여전히 애처롭게 울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잔인한 진실과 극심한 고통을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문득 느려졌습니다. 후회해서도 5천만 원을 내고 그 배신자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제 피와 땀, 제 딸 소미의 미래였습니다. 저와 딸을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남자의 목숨을 위해 그 돈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제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돈이 없어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만큼 잔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 차 옆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오랜 파트너이자 사랑의 다리 자선 재단 이사장인 김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서연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에 긴급한 환자가 한 명 있어서요. 젊은 남성인데 교통사고로 매우 위독하고 가정 형편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노모는 몸이 약하시고 사기를 당해 돈도 다 잃어서 수술비를 낼 형편이 못 된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지원 서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신원 보증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재단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부탁했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해주세요. 전화를 끈 차 안도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민준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품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제 신용으로 그에게 살기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부부의 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제 딸을 위해 덕을 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돌이켜봤을 때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멀리 병원 로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제가 남긴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꽉 쥔 채 폭풍 앞에 마른 잎사귀처럼 초라하고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그녀는 제게서 그 돈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황된 자부심이었던 4층짜리 집을 팔아
사채 빚을 갚고 아들의 약값을 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저를 감싸며 지긋지긋한 소독약 냄새를 지워주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확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 과거.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고 차는 텅 빈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집에서 곤히 자고 있을 소미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가 일어나면 저는 다른 동화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두 모녀의 행복한 성을 지키기 위해 사악한 용과 싸운 엄마에 대한 이야기. 저는 딸에게 친절은 소중하지만 그 친절은 올바른 곳에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가치를 짓밟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경제적 자립이라는 퇴로를 마련해 두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폭풍이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자신의 두 다리와 스스로 번 돈뿐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5년간 이어진 악몽과 한밤중 전화벨의 여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문명적이고 당당한 가위질로 그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고 인과응보라는 가장 공정한 심판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후 쌀쌀한 연말의 서울. 도시 전체가 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20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서서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사장 박서연이라고 적힌 반짝이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여자에서 저는 그룹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소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국제학교에 다니며 엄마를 닮아 똑똑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제 삶은 이제 웃음과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소중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즐겼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가끔 성공한 남자들이 다가오기도 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한 싱글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섣달 금음날 오후 저는 새 집을 꾸밀 장식품을 사러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번화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제 눈에 우연히 들어온 길가의 한 장면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굳게 닫힌 집 앞 인도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날고해진 옷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낡은 휠체어에 앉은 남자에게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손발은 뒤틀렸으며 입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멍한 눈은 허공을 향했고 침이 흘러 가슴에 두른 더러운 턱바디를 흠뻑 적셨습니다. 비록 시간의 먼지와 고난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들이 박 여사와 민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민준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수술은 그의 목숨을 구했지만 심각한 뇌 손상 후유증으로 그는 반신불수가 되어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을 가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먹고 씻는 모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는 번화가에 있던 집을 헐값에 팔아 사채 빚을 갚고 병원비를 댄 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허름한 동네의 곰팡내, 나는 단칸방을 얻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때 거만하고 권위적이었던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낳은 장애인 아들의 평생 시녀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은 3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을 조금 내리고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먹어, 아가. 한 숟가락만 더 먹자. 엄마가 부탁할게. 박 여사는 목이 쉰 소리로 울며 달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민준의 입에 가져갔지만 그는
가볍게 경련을 일으키며 죽 그릇을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두 모자의 옷 위로 튀었습니다. 박 여사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옷에 묻은 죽을 손으로 닦아내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제 인생은 이리도 고달픈가요?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속 편했을 텐데. 유미야, 이년아, 네가 우리 모자를 다 죽였어.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혼없는 눈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그 망가진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고통과 후회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도, 움직여서 죄를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늙은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매일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에 더 이상 증오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 무상에 대한 서글픔만 느껴졌습니다. 귀한 예비 며느리였던 유미는 돈을 갖고 도망친 후 그 재벌 내연남에게 발각되어 돈을 모두 빼앗기고 지금은 국경 근처에서 초라하게 숨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탐욕과 악행이 그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시선이 제 고급 승용차에 닿았습니다. 아마 검은 유리창 너머에 저를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고 한때 소유했던 부유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선망과 후회, 그리고 절망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신이 쓸모없다며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창을 올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 초라한 두 모자의 모습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멈춰서 돈을 주지도 차에서 내려 그들을 다시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침묵과 제 사라짐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과 딸이 설날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소미가 달려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떡국 끓이면서 엄마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딸을 꼭 껴안고 아이의 머리카락 향기를 맡으며 퍼져나가는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엄마 왔어, 우리 아가. 웃음소리 가득한 설날 밥상과 건강하신 부모님, 착한 딸을 보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계산과 속임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노력, 그리고 선량함으로 쌓아 올린 행복. 채널 마무리 멘트. 여유로운 노후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서연 씨와 민준, 그리고 박 여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길가에서 삐걱이는 휠체어 소리,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찬 늙은 어머니의 오열, 그리고 섣달금음 저녁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고급 승용차의 모습. 이 모든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서 춤을 추듯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여운과 감정을 남깁니다. 한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인생의 여러 모습과 인간의 도리,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수만 가지 생각이 피어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따뜻한 차 한잔 나누시며 이 이야기가 주는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 더 평온하고 더 당당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렬한 교훈은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공정하고 때로는 잔혹하게 작동하는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지만 박 여사 가족의 결말을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우주의 불변의 법칙 앞에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인과 응보는 신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뿌린 행동과 말, 생각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탐욕과 이기심, 배신과 잔인함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그 독이 든 열매를 스스로 삼켜야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영혼 없는 눈으로 눈물만 흘리는 민준의 모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늙은 어머니의 고통과 가족의 몰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이는 배신과 나약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박 여사 역시 한때 불호령을 내리던 위세는 간대 없이 길가에 앉아 아들에게 죽을 떠먹이며 후회와 고독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을 수 없다는 것. 비열한 수단으로 얻은 것은 결국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량하게 사십시오. 맑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모든 풍파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빛나는 부분은 바로 서연의 눈부신 부활입니다. 그녀는 현대 여성의 강인함, 당당함, 자립심, 그리고 깊은 연민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서연이 우리 모든 여성에게 주는 교훈은 독립하고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우리는 발언권을 갖고 존중받으며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고 세상의 경멸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서연이 병원에서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자존감의 경계와 품위 있는 용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원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지켰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증오를 내려놓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현재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건강을 돌보고 지식을 쌓으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양심에 따라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무지갯빛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극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서연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귀한 교훈을 발견하셨다면 이 인간적인 가치를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큰 격려가 되고 공유 한 번은 어딘가에서 좌절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바로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저희에게는 계속해서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온이, 가슴의 온기가, 그리고 삶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